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피케티가 이 차기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결론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소셜 리퍼블릭, 프랑스적인 표현인데요. 소셜 리퍼블릭, 사회적 공화국이 등장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이 사회가 중요한, 그러니까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가 중요한, 사회 공동체가 중요한 공화국 정부가 등장했다라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이 조세 재정과 그리고 복지를 중시하는 국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9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국을 비롯한 그 서구 국가들 중에서 GDP라는 게 이제 국내 총생산이죠. GDP의 10% 미만만이 국가 재정에서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1950년 정도가 되면은 그게 30%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1970년경이 되면은 거의 30에서 50% 정도. 특히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1년 GDP의 거의 50% 정도가 이 정부에 의해서 세금으로 얻어지고, 그리고 국가재정으로 쓰이면서 복지국가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9세기에는 상상도 못한 정도의 거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거대한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거대한 전환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바로 이 누진적 소득세와 상속세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거기에 이제 정치적 그 격변들이 존재하고 있죠.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몇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대전쟁이 일어났죠. 둘째는 대공황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대전쟁과 대공황 속에서 이 공산주의 내지는 뭐 사회주의,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자본주의를 넘어서려고 하는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대전쟁, 1차 대전과 2차 대전 과정에서 증세를 하는, 그리고 증세에 대한 그 사회적 동의가 형성이 됩니다. 뭐냐면은 1차 세전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1917년에 전쟁에 참여했다고 얘기를 했죠. 전쟁에 참여했으면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기려면은 이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을 마련해야 되고, 이 재정 중에 상당 부분은 증세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증세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 낼 여력이 많으니까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세금을 내라. 그 얘기를 이제 좀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 누진적으로 소득세를 내라, 상속세를 내라 라는 것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사회가 합의가 되는, 부자들도 뭐 자진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일종의 애국주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애국이다,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다, 우리나라 내지는 국가가 이기는 길이다, 이런 의미이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국가 공동체, 애국주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대공황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고, 하지만 대공황 위기 속에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그 부유층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부유층들에게는 세금을 물리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지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연설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세정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회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회 공동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한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은 부유층과 없는 사람들이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이 나눠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 사회 생각이 많이 이제 이 사회에서 퍼져나가고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저항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저항이 효과적으로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약간 억압당한 게, 왜냐면은 소련 공산주의가 있었거든요. 1930년대, 40년대에는. 그러니까 스탈린 체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탈린 체제가 대공황에 별로 피해를 입지 않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담론이 형성되냐면은, 소련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게 다 국유화돼 버리고 전체주의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차악으로 말하자면 뭐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부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뺏기느니 그러지 말고 그냥 세금 좀 냅시다, 그냥 우리가.
라는 의미에서 차악으로서의 누진세를 부유층들이 마지못해 수용을 하는 복지국가를, 이런 식의 그 여론지형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뭐 가령 공산주의보다는 차라리 사회민주주의가 좀 낫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나눔과 그 섬김의 정신에 따르는 기독교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뭔가 소득세를 부자들이 좀 많이 내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식의 그 기독교 정신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이제 퍼져나가고, 이게 유럽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합의가 되면서 이 소득세와 상속세를 세율을 엄청나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그러니까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간에, 아니면 기독교 신자가 됐건 아니면 이 좌파가 됐건 간에, 무신론자가 됐건 간에 합의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에서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정리를 하자면은 먼저 화폐제도가 금본위 제도에서 관리통화제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이 아니라 그냥 정부가 찍어내는 돈, 종이돈, 이걸로 바뀐 게 바로 20세기이고요. 인플레가 사실은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금융이 또 많이 바뀝니다. 가령 19세기 말,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 특히 대공황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 규제라든가 뭐 증권시장 규제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대공황을 거치면서 이 대공황의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은행이라든가 이 증권시장의 그 투기성, 뭐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규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케인즈 같은 경제학자가 이거를 실제로 규제하는데 그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정.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게 사실은 국가재정의 역할이었죠. 이 누진소득세, 상속세,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인세 같은 게 처음이 도입되면서 국가재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20세기였고요. 또한 이제 노동에 대해서도 커다란 이 전환이 일어나죠. 1920년대, 30년대에 미국과 유럽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법 규제가 시행이 되고요. 그와 동시에 노동권과 연관되어 있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고용보험 내지는 실업수당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고요. 그 토지에 있어서도 임대료, 그러니까 뭐 상가 임대료라든가 주택 임대료를 이 중앙정부가 아니면 주정부가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못 올리게 하고요.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내지는 사회주택을 대대로 보급하는 것.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것, 화폐, 금융, 재정, 노동, 토지에 있어서의 변화. 이 모든 변화가 다 1910년부터 1950년에 거친 시기에 일어나고 있고, 이게 바로 이 18세기, 19세기의 그 서구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거대한 전환입니다. 법제도의 역할, 그리고 국가의 역할, 이런 걸 다 바뀌어나가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19세기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진국의 모습, 뭔가 이 빈부격차가 상당히 적고, 그리고 안정돼 있고, 누구나가 다 좀 자기 집이 있고, 이런 식의 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1910년에서 1950년, 60년, 70년에 걸친 이런 전환의 시기이고, 이거를 칼 폴라니가 자기 책에서 거대한 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걸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거대한 전환이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동반했습니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쓴 게 바로 1930년대 대공황의 와중이었고요. 완성된 게 1942년도였거든요. 자,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소련의 스탈린이 집권한 게 한 1925년경이었고, 소련이 대대적으로 공업화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개년 계획을 시행한 게 1928년도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과 10년, 15년 만에 소련이 이 유럽의 강대국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그리고 일국 사회주의 내지는 일종의 새로운 그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거대한 전환이죠.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은 사실은 나치와 파시즘입니다. 나치와 파시즘은 이제 악마적인 체제이긴 한데, 하지만 여기 역시 칼 폴라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순수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순수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고요. 일종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고요. 혼합 경제고요. 국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때 국가라는 거는 일종의 파시즘 국가, 나치 국가, 인종주의 국가이고 아리안족, 백인들을 위한 국가이고 그런 의미에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와 제국주의가 아예 노골화된 것들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이 나치와 파시즘이 복지를 강화하는 복지국가였습니다. 다만 누구를 위한 복지였느냐? 백인, 아리안족들만을 위한 복지이고 나머지 인종들, 그러니까 뭐 흑인이라든가 아시안이라든가 슬라브족들은 완전히 추방하고 죽여버리고 아니면 노예로 삼는 그런 인종주의적 복지국가였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날에 이제 접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그 이탈리아에서 이 인종주의 그리고 이 무솔리니를 추종하고는 파시스트 정치인이 이번에 집권했습니다. 이번에 뭐 한 1, 2주 전에. 여기가 그러면은 복지국가를 반대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기도 복지를 지지하고 있고 다만 이 이탈리아의 백인들만을 위한 복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3세계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고 흑인들 내쫓아야 되고 그와 동시에 유럽 공동체에서는 탈퇴된다 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전역에서 오늘날 성장하고 있는 네오나치가 거의 대동소이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돌아와서 1930년대, 40년대 대전환의 방향 중에 또 하나는 미국의 루즈벨트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 북유럽의 사임주당이었습니다. 여기 역시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공황을 일으킨 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나치와는 달리 이 무역 그리고 세계 무역을 반대하진 않고, 왜냐하면 나치라든가 이 파시스트들은 일종의 보호무역을 주장하면서 경제를 블록화시켜 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대공황이 굉장히 심해진 건데 루즈벨트라든가 스웨덴 3인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세계화 내지는 그 세계 무역이라는 걸 일정 정도 이해를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영국의 케인즈 경제학자인 케인즈도 여기에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없애지 말고 이거를 보다 더 고도화시키자라는 거였고, 그리고 복지국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종주의라든가 민족주의의 의미는 좀 약한, 뭐 완전히 없진 않았지만은 이런 복지국가를 주장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국가 독점 자본주의보다는 시장 경제를 상당 부분 이용을 하면서, 하지만 국가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하는, 필요한 경우에는 뭐 전기라든가 아니면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국유화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혼합 경제를 만들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복지국가가 움직이는 사회적 시장 경제론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1918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스탈린이 등장했고요. 스탈린이 오늘날까지 연결되는데 이제 이거를 어느 누군가가 미국의 러시아의 푸틴이 이제 일정 정도 제가 보기에도 뭐 스탈린의 그 유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로 치면은 약간의 그 슬라브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약간 히틀러 같은 모습도 약간 있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0년대 히틀러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나치당 전당대회. 여기 보십시오. 근데 그 밑에 히틀러를 지지했던 게 이 독일의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왜? 이 가난한 서민들이 대공황의 와중에서 일자리를 잃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히틀러가 약속했거든요. 당신들 같은 아리안족, 백인들을 위해서는 복지를 해주겠다고. 그리고 바캉스를 가게 해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실제로 히틀러가 집권 이후에 일부 지켰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대가는 백인이 아니고 아리안족이 아닌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고 유태인들은 죽여버리는, 그걸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이 전쟁 국가였죠. 복지국가가 아니라. 또 대륙을 건너 미국에서는 대공황 때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을 했죠. 지금 이게 바로 이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러니까 죽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대공황 때 이 인신매매가 유행을 했습니다. For children for sale. 저기 애기 엄마가 이 애들 4명을 지금 길거리에서 팔겠다고 내놓은 겁니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사진이죠. 그 당시 라이프제 나온 사진이고요. 지금 먹고 살 길을 찾지 못한 어머니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하고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대공황의 와중에서 등장한 대통령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고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유명한 그 연설문이 있죠.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그 맥락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를 늘리고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하고 노동권을 강화시키고 이랬더니 미국의 그 당시의 부유층들, 가령 뭐 록펠러라든가 카네기라든가 아니면 헨리 포드 같은 사람들이 헨리 포드를 공산주의자, 빨갱이라고 대대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조중동 신문을 다 동원해가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빨갱이다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빨갱이 공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포 그 자체를 우리가 넘어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대공황에 지금 직면해가지고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바로 실업자들, 굶주림에 처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워싱턴 시내에 몰려 들어가고 매일매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데모를 했거든요. 이 굶주림에 처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국가재정이 필요하면 부자들이 증세를 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이 데모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빨갱이라고 욕하고 이 사람들을 그럼 죽이자는 얘기냐 다. 이 사람은 전부 다 미국의 국민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데모대들을 옹호하고 데모에 나선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동정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새로운 길, 미국이란 나라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나가야 된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스웨덴에서는 사회민주당이 처음으로 집권해가지고 이 한선 수상,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이 사람이 수상이 됐고요.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 빅포스라는 사람이 됐고요. 이 한선과 빅포스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이 스웨덴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래로 스웨덴은 무려 40년간 사회민주당이 연속적으로 집권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그런 그 역사적 대전환을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